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신범철 박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범철입니다. 본인이 본인 마지막 소개 부분을 해버렸는데 네. 신범철 박사는 일찍이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외교부의 정책기획관, 거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어서 국립외교원의 교수를 거쳐서 최근까지 아산재단, 아산정책연구원의 안보정책실장을 지난달까지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안보외교 전문가로서 영입인재 5호에 5번째로 영입이 되셔가지고 지난 주일에 구체적인 지역구 천안갑구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다시 말하면 미래통합당 천안갑구 예비 후보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경력에 내가 많이 빠뜨려 버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도 친절하게 있는 것보다 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숙한 얼굴이실 겁니다. 이 공중파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외교 안보 문제, 특히 남북 관계, 주변 강대국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일주일에 2-3번씩 출연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개 안 해도 얼굴만 보시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로 연구 활동하고 예를 들면 TV 출연해서 전문가적 소견을 밝히시다가 특별히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있었던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이 사실은 어떠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이 잘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메아리가 없는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계 활동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하면서 헌법에 서약하고 아주 여러 가지 기본 공약을 내세웠는데 제가 보기에 시간상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교 안보 정책, 경제 정책 그 궤도를 수정할 의사가 또는 의지가 지금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남은 기간 2년 동안 특히 외교 안보 북한 문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는지 구체적으로 그 신 박사가 예견하시는 우리 외교 안보가 처할 위기, 위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내세웠던 공약상에는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냐면은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가겠다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국가안보 전략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7년의 얘기예요. 2018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게 된 거죠. 그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고 국민들이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남북관계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자산을 너무나도 많이 투자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그래도 그거에 마치 평화인 양 자꾸 포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포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평화가 아니라 북한에 끌려가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관계도 헝클어지고 한국은 또 중국에 더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왜곡된 이렇게 외교안보 정책이 지속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은 우리의 외교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이 아니라 북한 중심, 중국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현상적인 그 관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정상회담이 우리의 국익보다 더 중요한 왜곡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런 외교를 지속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국익의 손실로만 이어지는, 그리고 지금 또 북핵 위기가 워낙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임기 내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합의문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고 북한 비핵화란 말이 없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4.27이나 9.19 회담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이걸 깨닫고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한다면 나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김정은은 핵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 우리 핵을, 북한의 핵, 자기 영향 아래에 있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하겠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대통령이 기만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기만했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민에게 똑바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국민들은 한반도 비핵화하면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북한 비핵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하지만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들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되겠죠. 그것은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돼야 자기들이 비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서 포장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알고 했느냐? 사실은 저는 알고 했다는 쪽에 더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단하진 않겠고요.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라. 우리는 미국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무슨 회담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판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에 몰입돼 가지고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그거는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북한이 활용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미국이 군사 옵션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가 매우 제한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의 그 화두는 대미 정면 돌파전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지를 굳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정세, 미국의 대선 이런 것을 북한이 꿰뚫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히는, 그것이 현재 북한의 전략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이 대화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보고, 당선되고 나면 북핵 문제를 지금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가? 그건 예견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권 2기가 된다면은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진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또는 군사옵션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에게 너희들 핵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 거냐? 그런 식의 강력한 정책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2기에 있어서는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올 한 해 2020년에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2021년, 2022년에 가서는 그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효한 설득 작업을 하려면은요, 지금처럼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 공조가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서 미국의 목소리 또는 우리의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대북 유화책인 거죠. 북한이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비핵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남북 관계만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선거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샌더스가 지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앞서 달리고 있는데, 가정으로 샌더스 대통령 시대가 오면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이 태도나 방향이 달라질까요?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화당과 다른 것이, 민주당은 일단 북한 문제를 갖다가 동결시켜 놓고 보자. 그러니까 핵 활동을 더 하지 못하게 일단 틀어막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는 건데, 그것도 결국 북한의 보상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성급하게 김정은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난 잘못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 비핵화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이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일단 동결에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북한 핵 능력을 해체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도가 돼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미국의 행정부에 따라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먼저 갖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미국 행정부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북한도 한만 국경을 이제 봉쇄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가축과 사람의 감염병을 공동 대응하자, 이런 뭐 제안을 했는데 그게 실효성 있게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하나 가정을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개별 관광이라도 매달리고 있거든요. 개별 관광.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그게 좀 가려져 버렸는데, 우한 폐렴이 뭐 조기에 종결되고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그 기간에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이벤트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 평화가 왔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호도하는 건데, 개별 관광도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개별 관광을 허용할 이유도 없고요.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답은 오늘 줬어요, 북한이. 오늘 오후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의 그 계획된 대로 핵 보유를 위해서 차근차근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막기 위한 우리의 대응책은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개별 관광이라도 허용해서 북한의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에게 너희들의 밝은 미래냐 아니면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 것이냐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의 속셈은 평화 무드를 만들어서 북한 핵은 용인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무사히 넘기고 같은 세력 안에서 대통령 나오는 거, 이거라고 보는데, 만일 그것이 이 사람들의 속셈이란다면 이건 정말로 역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으니까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이시지만은 이제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고 이제 느낀 민생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요약했어요. 진짜 뭐 이제 열심히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요,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제 어렵습니다.
이러한 밑바닥의 경제 어려움을 대통령께서 아는지 위정자는 아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신중하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정말로 저 밑에 계신 일반 서민들께서 잘 사는 방법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최저임금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경제가 굳어버린다. 부동산 정책 정말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미래통합당도 이것을 진짜 정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저 밑에서 진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그 목소리를 반영할 때 그때 다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했던 점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혁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신 박사 모시고 이 정도에서 얘기를 끝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 박사 신은섭한 말씀하시는 그 모습, 음성, 그 다음에 이 얼굴의 태도 이런 걸 종합해 보시면 너무 해맑은 분 아니십니까? 이게 음성도 아주 그렇고 그 아주 제 느낌으로는 영혼이 맑으신 분이다. 그 저도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뭐 대체로 부류가 뭐 정당 생활 오래 하다가 급배치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상당한 재산도 모으고 또는 사회 다른 분야에서 어떤 명방을 쌓았다. 그러니까 명예직 내지는 이렇게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문 지식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초지일관으로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국회의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신범철 박사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런 어떤 표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국정에 소신껏 반영하겠다. 정파를 초월해서도 하겠다. 당의 당론과 배치되더라도 내 소신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내가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뭐 저랑 내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저로서는 신범철 박사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죠. 정원이 1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제가 신범철 박사도 좀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300명인데 신범철 박사 들어갈 자리가 나는 없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